뭐냐 이거 뭐라고? 윤센터뷰?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이리온의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어색해하고 지금 말도 제가 버벅거리고 있는데 윤센터뷰라고 저 주할모 PD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1회를 어떻게 할까 구성하다가 일단 저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같이 했던 우리 김동환 대표님, 김한희 박사님과 함께 책도 같이 썼는데 이 책이 잘 안 팔렸거든요. 아, 왜 잘 팔아요? 한 2만 부 가까이 나갔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안 팔렸을까? 네? 그래서 우리 노땅들이 어떤 고민, 노땅들끼리 요새 인기 없는 우리 노땅들 모여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김한진 박사님, 김동환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작년 11월, 10일에 모여서 많이 떠들었었잖아요. 그 부분을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센터뷰는 원래 우리 주한 PD가 저한테 세게 인터뷰해가지고 출연자분들을 괴롭히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괴롭힐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오늘 편하게. 야, 근데 제가 조언을 드렸거든요. 이 코너명을 윤센터장의 숙제했어? 이걸로 좀 조언을 드렸는데 채택이 안 됐네요.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셔가지고 숙제했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숙제했어?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한모 PD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주제 딱 3개 갖고 할 겁니다. 하나 첫 번째는 유동성에 관한 거. 소위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정책 정상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과 기업 이익 부분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성장과 가치, 뭐 언택트와 컨택트, 내년을 바라보면 뭘 준비할까 이 3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유동성인데요. 제가 이 책 그때 작년 11월에 처음 만나서 굉장히 좀 약간 말은 서로 편하게 했지만 참 당황했던 게 김 대표님이 개인 투자자의 힘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도대체 저분은 너무 이제 그 3% TV만 하시니까 뭐 개인이 무조건 이긴다 뭐 이거 제가 속으로 그 앞에서 점잖게 제가 뭐 그럴 수 있죠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센터뷰니까 뭐 개인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락은 막아줬지만 근데 지금 상황도 개인들이 매일매일 방어해주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개인들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독자 기준으로 한 140만 정도 또 유튜브 플러스 팟캐스트까지 하면 한 170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떠봤지.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금융위기 이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혹은 넓게 봐서 경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간이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그리고 극히 안전한 자산과 부동산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던 그 자산의 구성이 작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하나의 추세를 이뤄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직도 뭐 100조, 뭐 150조 이런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쪽 부동산에 있는 자산이.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 실질적인 유동성이다. 우리가 유동성 장세를 얘기할 때 보면 그 유동성을 쓰는 주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 뭐 펀드들 뭐 이런 것들 또 자문사 뭐 이런 것들이 대행했지만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이다. 근데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동성을 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퀄리티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고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주목을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승부의 관점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역량이라는 게 뭐 우리 박사님이 훨씬 더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윤 선생님이 저나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없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질적 고양과 양적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적어도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의 역할은 계속해서 증대될 거고 그 증대 과정에서 급락기마다 어떤 유동성의 어떤 이 받침대 역할을 개인 투자자들이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끝까지 어떤 그 승부의 관점에서 개인 투자가 승리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 금융자산의 재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어떤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듣고 있으면은 워낙 유려하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가 제가 빠져들게 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장이 3천이 깨질 때마다 어쩌면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시장에서 개인이 있어서 뭐가 변했냐 본다면 밀릴 때마다 개인이 시장을 받쳐줬다. 근데 이게 멀티플의 재평가까지 연결될 정도의 구조적 변화로 박사님도 보고 계신 건지. 글쎄요, 앞서 뭐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동의하는데요. 네. 원론적으로는 뭐 또 추세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큰 변화고 분명히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의 큰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동의합니다만 조금 갈 길은 멀지 않나.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먼저 뭐 그 개인들의 유동성과 증시 참여보다도 주식 시장이라는 것의 기초 자산이 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변해야 될 여지가 많다. 조금 더 질적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적으로 조금 기업들이 그러면 좀 주주 가치를 네.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물론 지금도 뭐 훌륭하죠. 네. 지금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개인들의 자금에 개인 금융 자산에 이런 시프트가 일어나려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면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코스피 멀티플이 7, 8배에서 10배 남짓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15배에서 20배 사이로 갈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낙관적이시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명목 경제 성장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 정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5%는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복리로 따지면 10년 후면 더블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최소 뭐 넉넉하게 뭐 장기간으로 보면 코스피는 6천, 7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변화가 시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저도 동의. 하지만 얼만큼 빨리 진행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직선적으로 봤을 때 당장 올해 진행될 일이냐, 내년까지 진행될 일이냐. 그래서 계속 물밀듯이 돈이 들어올 거냐, 개인 자금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러면 이게 논의가 이제 너무 거창하고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좁혀서 이거 너무 그럼 뭐 딴 데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사회도 봐본 경험이 없고 너무 통쾌한데요. 잘하시는데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소장님을 옆에 두고서 질문하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게 숙제했어? 삼성전자를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ROE가 요즘 와봤자 13%대더라고요, 박사님. 예. 아까 그 말대로 하면 멀티플 재평가가 되려면 ROE가 올라와야 되는데 예. 그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해서 엄청 사가지고 소각할 것 같지도 않고 기업을 엄청나게 돈을 벌던지 아니면 뭘까요? 엄청나게 기업을 사던지 이런 변화가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끄지없이 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요. 이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요즘 가끔 다른 고민보다 전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제일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을 조금 잘 보지는 않는데. 무슨 왜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상대적이라 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대만의 TSMC라든지 뭐 제가 IT 쪽에는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글로벌리 상대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사실 성장성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익의 안정성, 이익의 질, 그리고 뭐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환경에 대한 대응력, 또 브랜드 가치, 또 주주 환원력 이런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비교적 손색이 없는 주식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니까 코스피도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삼성전자 덕택에 조금 크게 조정은 안 받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뭐 삼성전자가 계속 한국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심을 잡는 종목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거고 대표적인 혁신 성장 기업으로 또 자리매김을 계속 해줘야만 유지가 돼줘야만 코스피 또 희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저 소장님 생각났어요. 소장님보다 이제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라고 하는 아니, 거. 저는 이진우 조영진이 대표고요. 전 대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회장님이시고 회장님이라고 해야겠네요. 뭐 계열사도 많으신 것 같던데.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가격이 얼마냐고 제가 뭐 가끔 가다 하는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투자자들을 만나면 83,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no, 83,000원 아니고요. 400 몇십만 원이라고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거든요. 액면가가 100원이잖아요. 하이닉스보다 훨씬 비싼 주식이고 현대차 20 몇만 원보다 훨씬 많은 주식인데 기억나시죠? 98년도 초에 리얼 3만 원이었어요. 액면가 5천 원짜리 3만 원, 그죠? 맞죠. IMF 국면위기지만 그러면 얼마가 올랐냐? 그냥 단순 계산하면 150배 오른 거예요. 거기다가 무상, 배당 이런 거 하면 거의 200배 오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200배의 주가 상승 기간이 불과 9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98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본시장의 이길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치면 사실 결코 오래된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가장 뭐 단군의 최대 국난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시점을 딱 그 견주어서 얘기하니까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으나 분명한 거는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에 아주 균형 잡힌 장기 추세선상에서의 성장을 계속한 기업이란 말이죠. 자, 가계금융자산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선택지로 어떤 걸 결정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그게 작년 3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물의 손절매를 칠 때 사만전자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땐 잘하신 거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만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야 어떻게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했어? 난 지금도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그때 그 하버드 예일 나온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외국계 펀드에서 다 던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바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라는 게 이제 10%입니다. 10% 됐더라고요. 이제 10%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액면 분할 전에는 도대체 몇 %였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게 5%대에서 10% 더블업이 됐는데 액면 분할 전에는 그냥 아예 개인은 삼성전자는 아예 없는 거거든요. 고가주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때는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는 회사였냐?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계금융자산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넘버원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집단지성이다. 저는 솔직히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업황도 잘 모르고 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내리고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 거자를 그거 잘 모르죠. 물론 반도체 애널리스트 수시로 불러서 들으니까 듣는 풍어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는데 전체적인 가계금융자산의 재편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확대라는 이 추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삼성전자의 편입이라는 건 매우
잘한 편입니다. 매우 잘한 결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죠. 93,000 전자 때 사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신 그 순간에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딱 노려보고 있다가, 야, 김프로 들어왔다. 반도체 팔지 말자. 혹은 김프로 들어왔으니까 휴대폰 조금만 팔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도체는 업황대로, 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그죠? 분기의 실적을 미스하는 게 한두 분기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혁신을 계속하면서 이익을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 이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주식을 일단 기둥으로 박아놓는 거에 대해서 좀 편히 생각하셔라. 당장 분기 혹은 한 달, 한 주일을 보지 마시고, 한 30년 가까이 우리 기업의 선도 역할을 했던 게, 당장 우리가 2021년 1월에 딱 산 다음에 주가가 한 10% 이상 조정받은 이 국면이 과연 추세의 전환일까? 그건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근간을 삼성전자로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니신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동성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그 유동성을 이제 논의할 때 이어지는 게 그 미국이란 나라고, 당연히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정책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우리가 들었으면 이 책에서 바이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네. 상당히 자국 산업 위주로 갈 거로 봤고, 그거는 저희들 생각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걸 딱 기억해 보면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니까 하이닉스가 옛날에 담배값보다 쌌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경쟁이 격화되면 굉장히 이 반도체 산업은 많은 참여자가 들어오면 사이클이 격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압도적 우위를 가져간다면 걱정이 없는데 최근 보면 좀 마이크론테크도 많이 쫓아온 것 같고,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어떤 반도체 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이제 정말 98년 이후에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가 어쩌면 다른 것도 다 잘했지만 어떤 이러한 초우량 기업이 됐는데, 우리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만약에 좀 전자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아질 가능성. 그래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쉽지는 않겠죠. 앞으로 뭐 경쟁도 치열하고, 또 뭐 어쨌든 자국 국익 우선주의로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뭐 국가가 나서서 지금 그러니까요. 전략 산업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어떤 내성,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기업에 녹아 있는 어떤 그 혁신 성장 본능,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무형적인 어떤 분명히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좀 다른 사업부가 네. 생겨서 또 뜻대로 네. 그렇게 갈 것이다. 네,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는 저는 뭐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뭐 기업이 어떻게 뭐 순탄할 수 있겠어요. 뭐 모든 환경이 뭐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죠.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니까 자꾸 딴지를 걸고 싶었어 이랬던 거고. 저도 올해 만약 전자는 저는 약간 출렁일 거로 보는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신중환 항상 전략을 하고 신중호 팀장이랑 맨날 모여서 얘기를 해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어떨까? 그러면 전자를 올해 좀 싸게 잘 사놓으면 좋겠다. 저희도 사실 이런 게 하우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희는 아직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책을 제가 나중에 다시 읽었더니 너무나 잘 썼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주로 센터장님 쓰신 걸 잘 썼다고. 아니 그 아닙니다. 저 여기서 바이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줄도 쳐왔는데 차마 이건 낯간지러워서 못 하겠는데. 정말 이게 사실 우리 소장님이 워낙 정치 쪽도 많이 아시니까 이 바이든 정부의 속성, 그리고 어떤 게 일어날 거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세금 얘기 많이 했었고요. 금리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죠, 예. 이게 사실 이 책을 할 당시만 해도 올해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날
야, 이 금리 올라가겠다 생각 들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미국제 10년이 움직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희들 하우스뷰는 올해 6월이나 한 여름 중에 결국 미국도 스탠스를 좀 말로써 스피드아웃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내 유동성 그래. 그래서 소장님 말대로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 확인했어요. 장 밀려도 계속 물빛이 들어오는데 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통화 긴축이라는 게 이게 막상 금리 올릴 때보다 처음 뭐 테이퍼링을 하던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의 노이즈는 14년에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게 재현될까? 이런 고민이 올해 사실 지금쯤에 논의할 만하잖아요. 먼저 소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그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랑 윤지호 전문의 앞에서 제가 글로벌 유동성을 논한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유동성은 누가 관리하는가? 페드에서 관리하죠. 그죠? 근데 페드를 그러면 신뢰하는가? 페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그 성실히 일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신뢰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연간에서 물론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좋은 거고 매파가 나쁘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시장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의 유지가 그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시장을 지금 현재 어떤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견지하게끔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경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입장에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소프트 랜딩 할 때까지도 의미 있는 좋은 정책들을 계속해 나갈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직전 10여 년 동안을 한번 회고해 보면 연준이 가장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연출이 있었죠. 왜? 금융위기라는. 금융위기를 뭘로 다스려야 되나요? 금융정책으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니까. 그래서 벤 버난키, 자넷 앨런, 지금의 또 제롬 파월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능한 사람들의 좋은 정책들이 미국을 그 수렁에서 건져냈고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 의식 속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야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역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 몇 번에 걸쳐서 경험했던 텐트럼이 또 올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왔던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 아시겠지만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연간 토탈리 풀었던 그 돈을 작년 한 해 다 푼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연준의 구성원들 입장에선 초긴장 상태라는 거죠. 네, 다만 우리가 판단할 거는 초긴장 상태에서 열심히 일할 거고 그만큼 실력이 있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작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여졌습니까? 금융위기 때처럼 허둥지둥 안 했고요. 작년 2, 3월, 4월 달 기억하시죠? 그 많은 패키지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금융시장을 그냥 완벽하게 회복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실력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연준의 의도와 실력에 대해서 자꾸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과도한 그거는 의심 안 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연준이 어쩌면 지난 금융위기 때 공부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네. 잘했는데 네. 이런 거죠. 너무 많이 내놓은 거 아니냐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실에서 이 책에도 그러니까 또 자꾸 책 선전하는 거 아닌데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제가 그 출판사에 의해서 만부 더 찍으라 그랬어요. 왜 큰일 났어요? 왜 이 방송 때문에 한 만부 더 나갈 것 같아서 안 사신 분들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저자 합산 나이 170세입니다. 정말 투자 경력 100년입니다. 저 말하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제가 놀랬던 게 바로 하고서 제조업은 바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금융자산 이렇게 올라왔었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보는 게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저희 섹터 담당자가 어떤 침대 회사를 가져왔는데 매출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이익이 생각보다 안 늘었는데 봤더니 그 뭐지 합판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그 차질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풀리는 유동성 때문에 모든 게 올라오니까 이게 코스트 푸시에 대한 고민? 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작용도 의외로 기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연준도 속으로는 내심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다르다고 보는 게 제가 박사님한테 이거 넘기기 전에 저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 2009년 4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런던에서 G20가 열렸는데 정말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걸 했어요. 그때 상품 가격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이번에는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있겠지만 미국과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 노선을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여러 가지 이런 유동성을 약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더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저도 센터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고 싶고요. 연준이 조금 실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기까지? 뭐 레리 서머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죠. 뭐 연준 보고 야, 너희들 뭐 좀 잘 생각해봐라. 인플레라는 게 혹시 세게 올 수도 있어. 뭐 그쵸. 이제 이런 약간 훈수 두는 입장이니까 뭐 좀 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분은 완전히 그냥 넘겨 듣기에는 지금 뭐 말씀하셨던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생각보다는 실업률이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뭐 4%대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률은 뭐 한 6.5%.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반박을 하겠죠. 아니 뭐 옛날하고는 산업 구조도 다르고 그렇게 웨이지 코스트도 많이 안 올라가.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실업률이 그렇게 낮아진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은 뭐 하이퍼가 왔죠. 그렇죠. 하이퍼가 왔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과잉 유동성이 만든 여러 가지 광범위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으로 전가되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옛날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8년 상반기에 미국의 CPI가 평균이 2.23% 3% 됐고 근원 물가가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물가는 거의 4%였어요. 그때 유가가 배럴당 140불 그때 돈 풀어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사실은 수요 압력이 굉장히 세게 만약에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된다면 일시적이나마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뭐 말 그대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얼만큼 대응할지는 모르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건 컨센이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가 유로존까지 회복이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하지 않을까? 조금 더 묵직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Don't fight the Fed 우리가 항상 해왔고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김 대표님도 채권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쟁이고 채권 전문가 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채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으신 것 같고 저희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뭐 나빠하진 않아요. 과거에 강세장 금리가 왔는데 항상 그 시차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막상 금리 올릴 때는 시장 금리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페이퍼링 때도 보시면 그렇죠. 오히려 빠졌죠. 빠졌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정책이 변경되는 딱 그 기간에 상당한 노이즈들이 왔는데 저는 요즘 다 시장이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이야. 이제 별거 없을 거야. 근데 저 여름쯤 가면 최근에 여러 가지 가격도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거를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전 요새 연준 위원들이 너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오히려 좀 이거 신뢰가 안 가시죠? 뭐지 이거 그리고 금리가 눌러도 자꾸 위로 튀려고 하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채권 전문가시잖아요. 오랫동안 보셨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채권 차트를 한번 장기 추세선을 보세요.
제가 92년도에 채권가에 입문했을 때 대비해서 그냥 간헐적인 반등 국면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내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짜리가 1.6입니다. 네. 그죠?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0.5에서 1.6 된 거니까 엄청 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스틸 유럽의 국채는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도. 그죠? 조기 국채 그래도 많이 올랐던데. 네. 그런데 과연 이 금리의 반등이 장기 추세를 꺾어내는 추세의 전환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봐왔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거냐. 저는 여전히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연 그 기저를 빼고, 작년에 어떤 기저를 빼고 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국면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제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쪽에서 금리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수명의 연장, 그죠? 기술의 혁신, 그리고 유통의 혁명, 그죠? 이런 것들이 최근 10년 이상 금리를 끌어내린 아주 기본적이고도 구조적인 거란 말이죠. 그 구조가 끝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위 아마존의 탄생 때문에 네. 생긴. 그래서 소위. 반등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사이저블한 반등이 일어났죠, 이미. 예, 여기서 더 뜰 수도 있죠. 왜?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수요단에서 응축된 어떤 소비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만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소장님이랑 얘기할 때 바이든 정부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게 큰 정부잖아요. 큰 정부는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세금을 걷겠지만 많이, 이런 소위 미국의 과거에 민주당 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런 소위 엄청난 투자를 할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던데요. 그게 재현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들 결국 마지막 최종은 우리가 70년대 그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건 최종 단계였고, 네. 일단 우리가 맨날 그레이트 로테이션 하다 안 돌았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고 하다, 그래서 양치기 선언되고 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거든, 저는 지금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근데 그 부분에도 좀 네. 말씀드릴게. 자, 바이든이 돈 쓰고자 하는 거는 이미 실현됐거나 아주 명확한 정책 목표로서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그런 정책에 선행합니다. 왜? 아주 명확한 수급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어떤 개별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때 수급이 조절될 수 있죠. 변동성이 있죠. 근데 채권시장은 뭐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표가 되는 미국채 10년짜리에 의해서 연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4년 임기 혹은 8년 임기가 맥시멈인 바이든 행정부가 낼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대부분 다 나온 거죠. 그렇죠. 나와서. 네, 채권으로 발행되지 않아. 그러면 채권의 수급은 이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3월 달입니까? 채권금리 때 앙등하고 채권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그래서 추세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일관되게 그걸 반대했죠.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채권의 수급에 관련돼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우려는 시장에 반영을 하고, 수급상의 수요를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거든요. 펜션, 인슈런스, 그죠? 장기채 나오면 그냥 엄청 몰려드니까. 제발 좀 올라달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채권 매입 자금들이 직전 10년, 20년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리고 가격의 메리트가 생기면 이 채권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상의 어떤 것들을 한꺼번에 역전시킬 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온다든지. 그죠? 쉽지 않겠죠. 채권 매입을 계속 미루고. 네, 조금 드디어 이번 저 같은 둘이. 경우는 다 동의하는데 네. 다 동의하지만 약간 일시적인 금리 상승이나 물가 상승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주식시장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할 정도로 올해 상당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뭐 빨라질 수도 있고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뭐 금리가 뭐 꾸준하게 올라가면 괜찮죠. 뭐 적응하면 되니까. 그런데 올해 뭐 한 2.5% 10년물 이렇게 봤는데 뭐 3.5가 간다든지 일시적으로 뭐 4%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2011년에도 네. 박사님 기억나는 게 2011년 한 3%까지 확 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테이퍼링 하고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김 소장님 기억이 제가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저도. 장기 추세, 금리는 뭐 이런저런 구조적인 요인과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일시적 반등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나 내년까지 조금 급하게, 거칠게, 혹은 의외로 빨리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이 좀 경기를 일으킬 수 있죠. 위험자산 시장이 그렇죠.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밸류가, 그렇죠. 네, 조정의 빌미를 금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럴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M1 협의회 통화의 증가율이 거의 YOY로 보면 한 300%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네, 못 그리죠. 박사님 그렸다가 네. 나머지 앞에 게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렸다가 다 지워버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머니마켓에서 자금 홍수가 그러니까요. 너무 이례적으로 일어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연준의 출구 전략이 이례적으로 너무 늦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자산시장에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가격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물가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는 이제 추세가 좋아지는데 이런 돈푼 효과의 부작용들이 조금 후행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조금 그야말로 텐트럼이죠. 약간 뭐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많이 올라 있는 상품 가격이라든지 주식시장에 혹은 뭐 좀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주가 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다 방점을 두고 싶으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추세선상에서의 금리 상승이 그만큼 추세를 가지고 상승할 거냐?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엄청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디엔드죠. 네, 그렇죠. 근데 일시적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그죠? 저도 아까 근데 급하면 급할수록 그 일시의 시간의 개념은 짧아지는 거죠. 이게 상승이 급하면. 그죠? 그렇다면 과연 그 국면에서 일시적인 금리의 상승 국면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훼손되려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야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 금리만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에서 네. 지금 실물 경기나 자산 시장이 너무 유동성 디펜던트해졌다라는 거죠. 경기 사이클이 사실은 유동성 사이클이나 금융 컨디션 사이클에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각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급냉하고 경기 사이클이 의외로 움츠려들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건전성이 훼손되고 특히 항상 위기가 있을 때 보면 섀도우 뱅킹, 약간 중국 얘기 맨날 나왔었죠. 예, 항상 좀 제도권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비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좀 깔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위험 자산이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리스크가 큰 자산들이 많이 지금 공급이 됐고 또 유통되고 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들이 보이지 않는 뭐 너무 앞서가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조금 무리한 어떤 유동성 공급의 어떤 코스트가 잠재돼 있다, 잠재된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비록 일시적이지만 경기에 충격을 줄 정도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하다 보면 이걸로 끝장 날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저의 애로사항은 아시겠죠? 예, 이거 사이 힘든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